자,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계정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록 계산 단위를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 계정에는 각각의 집이 있다. 그 집이 이제 원장, 총계정 원장이고 그 원장의 약식이 바로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중요한 거는 이때 그 집의 자, 이름이죠. 이제 이게 바로 계정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에 요게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위치는 달라지겠죠. 요거는 지금 현금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주인이 부채면 증가는 대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원리 원칙은 동일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계정은 크게 계정 과목이 있지만 이 계정 과목이 각각의 공통 특징이 있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자산부채 자본인데요.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계정이 있고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자, 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단위는 자,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있더라.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이 자산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름들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회계 처리가 될까요? 계정 과목의 이름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올라가시면 기본서의 많은 회계 처리들이 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 회계 처리의 위치가 기초가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이게 왜 왼쪽이고 오른쪽인지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 복식 보기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되셔야 된다. 그래야지 기본서의 회계 처리들이 쉽게 익혀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꼭 부탁드리겠고. 자, 그럼 여기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저 이런 계정 과목은 모르겠는데요. 이익인 경우는 공부했지만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기본서에 공부할 거니까 아, 이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여기 다 이제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있었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 선생님 저는 계정 과목을 좀 빨리 많이 익히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 부록이 있어요. 부록. 이 부록편에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을 제법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놓고 암기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암기하시려면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회계 플러스에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출 패턴의 문제인데요. 우리 그 기출문제도 이 기초 입문과정의 문제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질계정, 연구계정, 명목계정, 임시계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 연구계정, 실질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 계정 잠깐 볼게요. 20X1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누구 있죠? 자산의 잔액들, 부채의 잔액들, 자본의 잔액들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액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잔액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시점의 잔액이니까 다음 연도 기초금액으로 어떻게 된다? 자, 실제 존재에서 이월되는 거죠. 통장 잔액을 생각하시면 되신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 계정,
리얼 어카운트, 그다음에 영구 계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다음 중 잔액이 이월되는 계정은 그럼 자산부채 자본 고르면 되죠. 자, 다음 중 실질 계정인 것은 자산부채 자본 고르면 돼요. 다음 중 실질 계정이 아닌 것은 그럼 자산부채 자본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기간 동안에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이 70억이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 30억이다. 이렇게 경영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실적은 말입니다. 30억의 실적은 언제 실적이에요? X1년도의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X1년의 실적으로 우리가 판명되고 다음 연도에 지나가면 X2년도 1월 1일은 모두 제로가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적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업적으로 끝나고 다음 연도는 새롭게 성과가 판별되기 때문에 이런 계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구 계정이 아니라 명목 계정이고 이익 계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명목 계정,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이월된다. 이게 영구 계정, 실질 계정, 이월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나타내는 명목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말 용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실질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출 문제의 패턴 중에 하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유형을 묻는 문제가 우리가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서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계정기입 법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이 계정 과목은 이 계정 과목 요게 누구냐에 따라서 요 차변과 대변이 증감이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만약에 이게 자산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가 되는 거고, 자, 차변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자본 계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 계정이면 대변이 증가를 기록하고 차변이 감소를 기록하는 거죠. 동일한 논리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계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자, 자산 계정입니다, 여러분. 자산 계정. 그 다음에 부채 계정. 자,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자, 한번 해볼게요. 자산 계정. 자, 그러면 이 계정들은 우리가 거래입 판료소에서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의 위치도 거래입 판료소 위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자산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 여기에는 현금도 올 수 있고 매출채권도 올 수 있고 또 그 자산이 누가 있죠? 건물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산에 뭐가 있더라?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자산의 이름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계정 과목별로 저런 모양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자산의 계정 과목에는 자, 건물이면 건물의 증가는 어느 쪽에? 총계정원장 차변 쪽에 증가를 기록하고 처분이나 감소는 무슨 변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한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도 부채 계정은 거래입 판료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의 감소 기록한다. 똑같잖아요. 여기 양쪽이 판료소니까. 자, 그러면 이 부채도 어떤 계정이죠? 구체적인 이름들이 있잖아요. 매입 채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있고요. 요것들이 모두 뭐죠? 사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뭐가 되냐면 계정의 이름들입니다. 그럼 이 계정의 이름들의 공통 특징은 모두 부채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의 위치는 판료소 위치랑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T 계정에는
자, 차입금이 증가하는 건 어느 쪽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감소하고 상환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겠죠. 이거는 판료소 위치랑 같다.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항목이 하나 있네요. 정상잔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판료소에서 자,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 계정인데요. 자, 잔액은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죠? 자기증가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증가 쪽에.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위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자산의 잔액은 차변잔액입니까? 대변잔액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차변잔액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상잔액은 바로 자기증가 쪽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증가 발생에 잔액의 위치가 있다. 이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항목 중에서 차변잔액인 것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잔액인 것은 자산과 비용인데, 그러면 요거는 오지선다에서 자산의 이름이나 비용의 이름을 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상잔액은 자기증가 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위치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재무상태표 위치,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증가 쪽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정상잔액 또는 평상잔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비용도 발생과 감소인데 이것도 자기 증가, 자기 발생 쪽이 잔액이 생겨요. 아, 그렇다면 차변의 잔액인 것을 물을 때는 자산의 계정 과목이나 비용의 계정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여기 회계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상잔액, 평상잔액. 옛날 표현이긴 한데 교수님들 책들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잔액이라는 거, 밸런스라는 것은 증가와 감소를 차감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차이를 잔액이라고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바로 자기 증가 쪽이 대부분 플러스 잔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증가 쪽을 정상 잔액 또는 평상 잔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차변 잔액인 계정 과목, 대변 잔액인 계정 과목을 물을 때, 자, 차변은 자산 비용이고 대변 잔액인 걸 물을 때는 부채 자본 수익이 되겠죠. 자, 기출 패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정의 잔액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건데,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자산 계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자산이란 이름에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있고요. 자, 팔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무수히 많은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의 계정 과목별로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매출 채권이다. 그럼 1년 동안에 매출 채권이 증가한 금액과 감소하는 금액을 빼게 되면 매출 채권의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증가 쪽이 더 크겠죠. 그럼 이게 바로 미회수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현금이 1년 동안 증가가 100이었어요. 자, 감소가 80이었어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은 20이 남았죠? 그러면 잔액이 이쪽에 쓰지만 우리가 2월 할 때는 이쪽에 잔액이 20이 이쪽에 써야지 대차가 일치하겠죠. 그 얘기는 이만큼이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는 20X1년 12월 30일 현재죠. 요 현재의 뭡니까? 현금의 잔액을 쓰는 게 이게 재무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 금액은 얼마를 쓰는 거예요? 요 남아있는 요 A를 쓴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기 얼마? 10원 이렇게 쓰는 거죠. 20원이네요, 20원. 80원을 빼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20원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현금만 있는 게 아니죠. 매출 채권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 다음 비품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럼 무수히 많은 각각의 자산의 계정 과목별 원장에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 증가에서 감소를 뺀 잔액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차변 쪽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뭐라 한다? 일정한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여기에 보면 부채 계정 이렇게 일반화 썼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입 채무도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단기차 입금도 있고 이거죠. 사채도 있고 무수히 많은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매입 채무 계정을 볼게요. 내가 상품을 사가지고 외상으로 했는데 50을 외상으로 했는데 갚은 게 40이에요. 그럼 기말에 안 갚은 부채가 얼마 있어요? 안 갚은 부채가 10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자, 기말 시점에 12월 30일 기말 시점에 내가 매입 채무 자, 이 매입 채무의 기말 잔액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아있는 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게 10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금친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빚금친 부분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빚금친 부분은 자, 여기는 일반화했지만 무수히 많은 자산 계정 과목에 남아있는 기말 잔액은 차변 쪽이 크니까 이렇게 차변 쪽에 쓰겠다는 얘기고 무수히 많은 부채의 금액은 대변 증가 감소니까 증가 쪽에 잔액이 남죠? 이 증가 쪽의 잔액이 이 재무상태표 기말 잔액에 합의되겠고 자본도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인데 증가 쪽에 잔액이 남겠죠? 그럼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자본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기말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에 남아있는 잔액들을 모아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일람표구나 이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잔고표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봐주시고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여기는 일정 시점이죠. 이건 일정한 시점. 일정한 시점이니까 이 시점의 잔액은 다음 연도 기초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걸 영구계정, 실질계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12월 30일 현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기간 동안의 개념이니까 얘는 뭐죠?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이기 때문에 자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1년 동안에 이만큼 발생하고 내가 이제 소멸되거나 감소했으면 또 남아있는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 금액들이 바로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익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 이익 계산은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요 자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정의 내용들과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재무상태표는 뭐다? 일정한 시점이죠. 그러면 20X1년 12월 30일 현재 이 회사가 기초자본보다 이만큼 이익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요게? 여기 앞에서 공부한 이게 기말자본이죠. 기말자본이 기초보다 커졌다. 자본거래가 출자 같은 게 없었다면 그건 당기순이익이라고 공부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거죠.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0일까지 벌은 거죠. 요 벌은 것만큼 내 돈이 기말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자본 항목 중에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최초 시작점의 돈 출자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열심히 벌어서 내 돈이 증가한 것을 무슨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항목의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입문 과정에서는 최초 시작점에 투자한 돈 자본금하고 열심히 벌어서 자본이 증가한 이익잉여금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 나머지는 이제 계정기입 법칙 요거에 대해서 이제 증가 감소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산은 매출채권은 증가니까 자산이니까 증가 감소, 매출은 수익이니까 발생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
자, 잔액이 차변이면 차, 대변이면 대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현금이 현금성은 자산이죠. 자산. 자, 일단 차변 쪽 찾아봅시다. 차변. 자, 그 다음에 이건 부채니까 대변이죠. 자본금은 대변이죠. 임대료 수익이죠. 자, 이자 비용, 요거 비용. 비용은 차변이죠. 그 차변 잔액은 자산과 비용,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분계와 전기인데, 자, 이 분계와 전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문제에서요, 제가 그 T계정의 이해를 여러분이 못하실 것 같아서 그때는 계정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정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거기 잠깐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잠깐 볼게요. 여기 우리 제일 앞에서 아까 롤 했는데, 자, 여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 측정할 때, 자, 요 부분,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T계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곧장 얘기하면 그냥 한국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체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T계정만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 계정을 공부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그러면 자본은 우리가 판료소에서 증가는 어느 쪽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자, 대변 쪽에 기록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감소는 차변 쪽에 기록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항목들은 어느 쪽에? 바로 대변 쪽에 기록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쪽에? 차변 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기초 자본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차감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기초 금액은 자기 증가 쪽의 출발점이죠. 기초니까 여기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스타트죠. 그렇죠? 얘는 출발이 되는 거고요. 자,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자본이 증가하는 건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출자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면 주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벌으면 자본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내가 출자하면 이거 자본거래고 이건 자본거래고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수익이 컸을 때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은 모두 자본이 증가하는 이거는 뭐다? 자본거래로 인해서 증가하는 거고 요건 손익거래, 수익과 비용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증가했을 때 어느 변에 쓴다? 자본이 증가하는 쪽에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기타 포괄 항목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익은 무슨 변에? 다 대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본서 때 1장에서 공부해요. 요 두 가지를 총포괄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한이 돈을 들어오면서 주식을 발행했을 땐 자본이 증가인데, 자, 자본이 감소하는 걸 유상감자라고 그래요. 대가를 주면서. 그럼 증자가 대변이면 감소는 무슨 변일까요? 감자는 차변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도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모두 자본이 감소해요. 두 가지는 모두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 그러면 대차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잔액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증가에서 감소를 빼면 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 어느 쪽이 얼마가 크냐 이만큼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잔액이라고 하고 요 금액이 바로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대차가 일치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 요소를 다 던져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런 거 다 주어주고 어떤 경우는 시험 문제가 요 항목 중에서 요거를 X로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얘를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얘를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얘를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요걸 물어볼 때가 있고. 그래서 요 항목
항목들을 시험 문제는 돌아가면서 X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만 잘 보시고 요건 기본서에서 저희가 1장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해요. 그래서 입문과정 끝나고 여러분하고 제가 9월부터 기본과정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9월에 딱 들어갔을 때 1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문제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는 지난번에 아까 풀었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단기순이익을 풀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까 위치 파악이 됐어요, 여러분. 자, 자본이니까 어느 쪽이 증가입니까? 판료소의 증가는 대변 쪽이고 감소는 차변 쪽이더라. 그러면 기초자본부터 써봅시다. 기초자본이라고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기초자본이 되겠죠? 자, 요 금액이 얼마일까요? 50에서 35를 빼면 15만 원이죠. 요 15만 원이 바로 뭡니까? 기초의 출발점인 자본이 되는 거고, 내가 주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자산이 증가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걸 유상증자라고 그래요. 그럼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럼 증가 쪽에 쓰고. 됐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자본거래고, 자, 얘는 자본거래고, 자, 자본거래로 얘는 뭐죠? 손익거래예요. 수익과 비용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요게 X거든요. 그럼 X로 놓고 얘를 지금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대차는 일치하니까 나머지 다 대입하면 일치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현금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 가지고 주는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니까 감소 쪽에 쓰죠. 그리고 여러분,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나와 있네? 그러면 대차에서 우리가 대변 쪽에다가, 차변 쪽에다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만 원이 되죠? 요 40만 원의 기말자본은 이 대변 쪽이 남는 거지만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얘를 딱 대입해 놓으면 대차 차액으로 답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주어진 문제에서 그대로 여러분 하면 차변 쪽의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합계가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15만 원 나왔고 25 나왔고 얘는 X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반영됐는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동일해요. 그럼 45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40이니까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건 X잖아요. 근데 이 X가 요게 X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15만 원이 X일 수도 있어요. 기초자본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당기순이익은 문제에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자본계정, T계정 안에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기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아직 공부 안 했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는 이 자본 계정을 곧장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계정을 공부했으니까 자본이라는 계정은 어느 쪽이 증가다? 대변 쪽이 증가고 감소는 차변 쪽이다. 따라서 이 자본이라는 계정 안에도 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쪽은 무슨 변에 기록한다? 자, 기초부터 유상증자, 당기순이익, 증가 쪽은 대변, 감소 쪽은 차변. 그쵸? 기말은 차액을 기록하는 거니까, 자, 기초가 이쪽이니까 기말은 반대쪽에 기록해야지 대차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돌아가면서 X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공부했던 자본 항목을 봤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뭐냐면, 자, 이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중간 점검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회계상 거래를 공부했죠. 회계상 거래. 자, 이 회계상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판료소를 공부했어요.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결합관계를 공부했고, 자, 이 판료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자, 거래의 뭡니까? 양면성,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자, 그리고 이 8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계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거리 8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 8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정을 공부했습니다. 계정, 어카운트를 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기록의 대상을 공부했죠? 무엇을 기록할까요? 이게 시험 문제 하나죠. 그러면 기록의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요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정의에 의해서 약속을 공부했고 결합관계를.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할 단위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단위로 기록할까? 기록의 단위죠. 요 기록의 단위가 바로 뭡니까? 계정 어카운트란 말이에요. 그럼 준비 운동이 끝났죠. 자, 내가 기록의 대상이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때 기록할 방법인 법칙을 알았고, 그리고 기록할 단위인 계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록하면 되죠. 그 기록하는 방법이 분계와 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실전 연습 들어가면 됩니다. 준비 운동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기록의 단위인 계정도 공부했고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인 계정 과목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계정의 위치별로 배치시켜주는 게 분계란 말이에요. 언제? 날짜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그 발생일자별로 그 기록의 내용을 약속된 위치에다 기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봤는데,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확인했고, 그 회계상 거래에 의해서 바로 8요소 거래 결합 관계를 봤고,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록의 단위인 어카운트 계정을 봤다. 이 계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계정도 재무상태표 계정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었고, 이 계정들의 특징은 잔액이 2월되는 영구 계정, 실질 계정이 있고, 2월되지 않은 명목 계정, 그 다음에 임시 계정이 있더라.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 이제 무엇을 공부할까요? 이제 바로 구체적으로 분계와 전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개요까지만 잠깐 보겠는데, 사실 복식부기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분계와 전기. 이거를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그 준비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의 대상, 거래, 그다음 계정, 거래 8요소 이런 걸 공부한 게 바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약속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차변과 대변 요소를 나누는데, 여기 보면 분계하는 절차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10만 원을 현금 구입하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계장치라는 게 증가했고 현금 자산이 나갔으니까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기계장치가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죠. 자, 자산의 증가. 이게 이제 거래의 결합관계 아닙니까? 얼마예요? 1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자산이 감소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자, 자산의 감소. 이게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따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얘도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된 자산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증가 요 위치에다가 요 약속된 이름을 우리가 기입하자. 이게 분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약속된 이름이 뭡니까? 얘는 증가한 자산이 기계장치예요. 이건 약속된 이름이거든요. 자, 반면에 감소한 자산의 이름이 뭐냐? 이것도 약속된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현금이라고 그래요. 현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이름을 약속된 위치에다가 딱딱 배치하니까 너무 명료한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분계로 보면은 차변에 자산의 증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 증가한 약속된 이름을 씁니다. 기계장치 얼마? 10만 원. 자, 대변은 감소한 자산의 이름을 씁니다. 현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날짜별로 쓰는 거. 요게 발생 순으로 쓰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똘똘한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럼 보세요. 기계장치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약속했잖아요. 똑같은 자산이지만 차변 쪽에 오면 증가고 대변 쪽에 오면 감소라고 약속했죠.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인지하고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런 거 안 읽어도 그냥 이 자체로서 해석이 끝나죠. 기계를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금이 대변이니까 현금으로 줬고 나갔고 기계는 들어왔고 샀잖아요. 그러면 현금 구입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차변이고 기계가 대변이면 기계를 팔고 현금 받은 거죠. 똑같은 자산이지만 위치가 바뀌면 해석도 다르다. 이거를 입문과정 때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 때 내가 뭐 더 많은 계정 과목, 더 많은 회계처를 안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약속,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 이게 입문과정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계하고 친숙한 교재 맺기를 위해서도 이런 약속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자산이지만 차변에 왔으므로 증가고 똑같은 자산이지만 대변에 왔으므로 감소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잖아요. 거래의 정의를 공부했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계정을 공부했다는 거죠. 이런 준비 운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계 여기 분계는 여러분 보시면은 뭐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보시면 자, 1단계 이중적인 측면을 찾는다. 우리 한번 볼까? 이중적인 측면? 왜 이중적인 측면을 찾죠? 여러분 차변이 있으면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대변에 있도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양면성 이중적 측면을 하고 그다음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중적 측면이니까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겠죠. 대차로 나눈다. 당연하죠. 그리고 약속된 이름을 정한다.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기로 했죠. 아까 약속된 이름은 뭐예요? 기계장치 현금이었죠. 우리 조금 전에 한 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쉬운 문제지만 이중적 측면. 자, 기계를 구입했죠. 자, 기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감소했죠. 현금 감소했죠. 그러면 이 결합법칙. 차변은 뭐예요?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대변은 뭐예요? 자산 감소죠.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계정 과목은 뭐예요? 지금 금방 했죠? 기계 장치라는 약속된 이름이 있었고 감소되는 자산은 누가 있었어요? 감소되는 자산은 캐시가 있었다. 현금이 있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에 얘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치하면 바로 그게 분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다 했고요. 그럼 분계의 법칙이라고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요 위치가 모두 무슨 위치랑 같아요? 판료소 위치랑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식부기의 원리는요. 판료소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래의 판료소 위치를 잘 음미하시면 우리가 회계상의 정의도 끝나고 그다음에 계정의 성격도 끝나고 잔액의 의미도 끝납니다. 그리고 기록의 방법인 분계의 법칙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회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바로 거래의 판료소 여기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결합관계에. 그래서 이 분계의 법칙도 결국 판료소 위치랑 똑같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거래의 판료소 위치로 보시면 되겠다.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 증가 쪽,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죠. 부채와 자본은 자기 증가가 대변이지 않습니까? 감소는 반대편 차변. 자, 수익은 누구를 따라간다? 자본을 따라간다. 대변. 비용은 누구를 따라가요? 자본의 감소는 비용을 따라가죠? 자, 그러니까 차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기출 패턴에서 자, 자기 증가 쪽. 자, 자기 증가 쪽. 요게 바로 잔액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차변 잔액인 것은? 하고 물었을 때 오지선다에 자산의 계정 과목이나 비용의 계정 과목이 나왔겠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있으면 그게 답이고, 다음 중 대변 잔액인 것은? 하고 오지선다에 계정 과목이 쭉 나왔을 때 부채자본, 그 다음에 비용은 아니죠. 이거 비용은 빼야 되겠죠. 요거 빼야죠. 자, 수익, 부채자본 수익이죠. 자, 요게 바로 각각 자기 정상 잔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잔액의 위치.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계의 법칙까지 공부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계장은 뭘까요? 여기 볼까요?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분계는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최초 기록이에요. 최초 기록. 그렇기 때문에 원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분계를 근거로 해서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총계정 원장을 기록하기 위한 바로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분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 분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거래 유형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분계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첫 번째는 상품 매매와 관련된 건데, 상품을 사고 팔 때 상품 매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초에서 해당한다는 내용만 진행을 할 거고,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상품을 사고 파면서 우리는 반대쪽의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올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상품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현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정 과목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익히는 거고요.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샀을 때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외상으로 살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익히면서 분계를 익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분계와 관련돼서 거래 유형을 공부한 다음에 상품 매매 유형하고 현금 거래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을 익히고 나서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제를 통해서 분계에서부터 쭉 같이 한번 연습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문과정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쉽다고 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예제를 눈으로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연습하는 것을 기초서부터 하셔야지 회계가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으려면 기초를 꼭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